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에져서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제3장 열정.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버킷리스트 나라들에서 순수한 열정을 느끼다를 읽어드립니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그라나다의 나쁜 추억.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다. 발트 3국과 발칸반도 여행을 마치자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마치 코어바디스 디오네를 외치는 심정으로 국내에 빠졌다. 지금처럼 동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터키와 조지아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귀국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여행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야만 여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폭풍 검색을 하다가 마침 불가리아의 부르가스에서 출발해 소피아에서 환승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표가 싸게 나온 것을 발견하곤 바로 예매했다. 이 계획에서 좋은 점은 평소 로망이었던 모로코로 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루트라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모로코로 갔다가 아프리카 종단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안전을 이유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프리카 여행은 다음을 기약하며 포기하고 만 것이다. 여행 스타일을 바꾸다. 북유럽과 발트 3국과 발칸반도 국가들은 가봤다는데 만족하는 주마간산식 여행을 한 탓에 힘만 들었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다. 회의감이 들어서 그동안의 여행을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만약 내가 젊은이라면 아끼고 줄여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따라하는 건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되 꼭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페인과 모로코 여행에서는 일정도 넉넉하게 잡았다. 가보고 싶은 곳은 모두 가보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해보는 여행을 했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관람했고 택시나 투어버스도 탔고 한국 식당과 맛집에도 갔고 숙소도 업그레이드해서 즐겼다. 처량하고 가슴 쓰렸던 바르셀로나에서의 사흘. 바르셀로나는 연간 1억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여서 불친절은 기본이고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한 곳이었다. 내가 도착한 7월은 극성수기여서 도시는 북새통 정도가 아니라 아수라장 같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숙소도 예약하지 않은 채 일단 가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했다. 불가리아에서 숙소를 검색할 때 한인 민박 한 곳에 빈 방이 있어서 예약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신용카드 인증이 되지 않아서 예약에 실패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자주 생기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서 결제를 대신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출발했던 것이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려고 했던 한인 민박을 찾아갔다. 굳이 한인 민박을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침 한 끼를 한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거의 2달 넘게 김치와 쌀밥을 구경도 못했더니 너무 그리웠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한낮에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울퉁불퉁한 돌길을 걸어서 골목 안에 한인 민박을 찾았을 때는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을 만큼 기뻤다.
하지만 빈 방이 있을 리 없었다. 혹시 다른 민박집에 빈 방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봤지만 민박주인은 짜증을 내며 나가서 직접 알아보라고 했다. 그럼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올 때까지 캐리어를 맡아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지만 이 역시 단칼에 거절당했다. 다시 28리터짜리 대형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와 숙소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다행히 길에서 만난 젊은 한국인 여행자가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를 안내해 줬는데 그 숙소에도 빈자리가 없었다. 한참을 기다려서 주인을 만나 사정사정해서 겨우 복도와 다인실 중간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짐을 풀 수 있었다. 내 신세가 처량했다. 숙소를 확실하게 예약하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먼 이국 땅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내 모습에 가슴이 쓰렸다. 같은 동포에게 당한 냉대는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바르셀로나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서 시내 투어만 하고 사흘 만에 떠났다. 발렌시아의 투우장에서 잔인함에 실망하다. 바르셀로나는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도시였다. 기차를 타고 피난 가는 사람처럼 발렌시아로 갔다. 오래된 기차 역사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 평생 처음으로 24명이 묵는 벌집 같은 도미토리에서 잤다. 다음 날 비록 작기는 하지만 화장실과 욕실이 붙어있는 1인실이 비어서 갔다. 아늑한 침대에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노라니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튼을 젖히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방 전체가 환해져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더 좋은 점은 기차역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쌀밥과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먹고 자는 게 해결되고 나니 마음도 풀려서 여유있게 구경하러 다닐 수 있었다. 올드타운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투 경기장 앞에서 무료 입장권을 받는 뜻밖의 횡재를 만났다. 그래, 스페인에 왔으면 투 경기를 봐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투우사는 멋졌고 손은 늠름했다. 그러나 구경하다 보니 참으로 야비한 경기였다. 투우사 대 소의 1대1 싸움이 아니었다. 투우사가 불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보조 투우사들이 옆에서 가세했다. 아직 숨을 거두지 않고 헐떡이는 소는 경기장 구석으로 끌려가서 보조 투우사들의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숨을 거뒀다. 보조 투우사들은 죽은 소를 말에 매달아 흙먼지를 일으키며 끌고 나갔다. 투우사는 관객들에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멋지게 인사했고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다. 나는 속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며 중간에 일어나서 경기장을 나와버렸다. 다시는 이런 야만적인 경기를 관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금 스페인에서도 투우 경기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이 높아서 존페이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아마 공짜표를 준 것도 외면하는 관객을 끌어모으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내가 관람했던 날도 관객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과거의 식민지 강국으로서 남미를 수탈한 스페인의 야만적인 이미지와 잔인한 투우 경기가 겹쳐져서 거부감이 들었다. 호기심은 실망으로 끝이 났다. 여행의 법칙 하나를 깨닫다.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스페인이 800여 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 지어진 궁전과 정원은 단조롭고 투박했다. 워낙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한 달 전에 입장권을 예약해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다. 나는 예매를 하지 않아서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린 끝에 겨우 당일표를 살 수 있었다. 게다가 재수가 없었는지 표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액수가 부족했다. 한참 동안 시비를 벌여 잔돈을 받았지만 기분이 상했다. 학창시절 너무나 좋아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 선율을 잊지 못해서 궁전을 보러 왔는데 막상 와보니 크게 볼 게 없어서 살짝 실망했다.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신비로운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는 마음을 비우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세비야, 코르도바, 세고비아, 산티아고, 마드리드 등지에서는 실망 대신 만족을 느꼈다. 스페인의 처음은 고달팠으나 나중은 달콤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의 법칙 하나를 깨달았다. 기대하고 가면 실망스럽고 기대하지 않고 가면 만족스럽더라. 마드리드와 산티아고에서 담은 소중한 추억. 마드리드 한국 대사관에서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다. 해외여행을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 곳 있다. 병원, 경찰서, 대사관이다. 여행하는 동안 아프거나 다치지 말아야 하고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하고 여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다행히 병원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여권 때문에 현지 경찰서와 한국대사관을 몇 번 찾아갔다. 여행 중에 맨 처음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던 것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였다.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 여권의 입출국 스탬프를 받을 공란이 없어서 새 여권으로 바꾸기 위해 간 것이라 심리적 부담감은 없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30대의 여성 직원은 여권 갱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민원인이 DHL 비용을 부담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3, 4일 정도면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니 외국에서 영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월요일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스탬프 찍는 페이지가 다 차기 전에 최소한 마주보는 2페이지를 공백으로 남겨서 대사관으로 가져오면 비어있는 면에 속지를 추가로 붙여줍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무료로 해주고 신청한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한 페이지도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서 오랫동안 여행하다니 참 대단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자세한 설명과 덧붙여 관심과 위로의 말까지 들으니 감사를 뛰어넘어 감동이 밀려왔다. 여행 중에 처음으로 들은 따뜻한 말이었다. 계획도 없이 난생 처음 가난한 홀로 여행자가 되어 러시아, 북유럽 4개국, 발트 3개국, 발칸반도 12개국을 여행하는 동안 친절보다는 무시당한 기억이 대다수였다. 평생 혼자서 잘난 줄 알고 우쭐대며 살아왔기에 나이만 먹었지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각박한지 몰랐던 것이다. 현지의 이민국 직원, 세관원, 경찰 같은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운전기사, 항공사 직원, 심지어는 길거리의 호객꾼들까지도 완장질을 했다. 그렇지만 부자 여행자는 쾌락을 누리지만 가난한 여행자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을 위안삼아 잘 버텼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현지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세고비아나 톨레도 같은 마드리드 주변 도시들,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 등을 찾아가는 여유를 덤으로 얻었다. 마드리드와 친해지다. 마드리드에서는 마침 숙소가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바로 앞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레알 마드리드 광팬으로 저녁이면 펍에 모여서 축구 중계를 보면서 열광했다. 여기서는 다른 팀을 응원했다가는 쫓겨난다. 마드리드시에서 홈 경기장을 옮기는 대신 주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결사 반대했다. 마드리드 시내의 산 미구엘 시장에는 중간중간에 맥주, 커피, 스낵 등을 파는 가게들이 있어서 시장 구경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 좋았다. 과일 가게와 정육점들이 주로 많았다. 스페인은 식당이나 시장에 가면 천장이나 벽에 매달아 놓은 하몽을 볼 수 있다. 하몽은 돼지 뒷다리의 넓적살 부분을 통째로 잘라 소금에 절여 건조 숙성시킨 스페인의 대표적 생햄이다. 마드리드 거리를 걷다 전광판에 적힌 42도라는 숫자를 보곤 깜짝 놀랐다. 살아오면서 사우나가 아닌 실외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7월이기도 했지만 돌로 된 도로가 복사열 때문에 더 뜨겁게 달궈진 것 같았다. 그러나 습도가 높지 않고 건조해서 걷다가 그늘에 들어가면 그다지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점점 마드리드와 친해져 갔다. 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한국으로 보냈다. 여행은 걷기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걷다 쉬다 하면서 스페인 구석구석 들여다보았다. 줄을 서서 피카소 그림을 보고 걸어서 왕궁,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등지를 보러 다녔다.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채 지붕 없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구경하니 얼굴과 팔이 빨갛게 익어서 약을 발라야 했다. 등에는 배낭,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캐리어를 끌고 이동할 때는 불지옥에 온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결국 우체국에 가서 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한국으로 보냈다. 한국의 소포가 도착한 날이 마침 아내의 생일이었다. 아내와 통화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더니 대뜸 아내가 보내준 선물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니 딸들이 아빠가 외국에서 엄마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냈다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했다. 자초지종을 알고서 아내는 폭소를 터뜨렸지만 괜히 민망하고 멋쩍었다. 세고비아 수도교.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의 작은 도시 세고비아는 수도교로 유명하다. 수도교는 얼핏 기념비처럼 보이는데 2000년 전에 건설된 상수도 시설로 광장 사이를 가로지르며 자태를 뽐낸다. 동력이 없던 시대에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15km 떨어진 프리오 강에서부터 도시로 물을 끌어들인 것이다. 수도교와 세고비아 옛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수도교는 총 길이 728m에 높이가 28.5m에 이른다. 화강암 2만 4천여 개가 사용되었고 화강암을 쌓아 올린 120개의 기둥과 75개의 1층 아치와 44개의 2층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둥과 아치의 화강암들은 정교하게 쌓아 올려져 오로지 중력으로만 버티고 있는데 시멘트 건축물보다도 지진이나 강풍 등의 더 강한 구조물로 인정받았다. 대수로의 웅장함도 볼만했지만 아름다운 도시 풍경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였다.
의심의 눈초리,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산티아고에 가다. 스페인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포르투갈의 북쪽, 그러니까 스페인의 북서부 맨 끝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였다. 이곳은 예루살렘, 로마와 더불어 중세 세계 3대 순례지 중의 하나다. 산티아고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 계기는 전혀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가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힘든 길을 걷는 걸까? 한국의 제주도 올레길도 있고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 지방마다 멋진 바닷길이나 자락길도 많은데 어째서 그런 곳은 외면하고 비싼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그 길을 걷는지 궁금했다. 그 당시 나의 체력은 완전 바닥이어서 감히 순례길을 걸어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부까지 벗겨져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포르투갈 국경이었다. 다음 목적지인 포르투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쉬면서 순례길 걷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어쩌면 내가 굳이 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는 겉멋만 잔뜩 든 사람들이 자기 과실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라는 내 생각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짓이라고 치부하고 싶었다. 긍정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와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순례길의 종착지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 갔다. 순례자들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을 이해하다. 그곳에서 혹사당한 발을 치료하고 휴양을 하면서 며칠을 묵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순례를 마치고 대성당에서 감사의 미사를 올리는 경건한 모습도 보았고 서로를 언싸안고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도 보았다. 나는 어느새 그들의 감동에 휩쓸렸다.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모두 진지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걸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인했다. 그들 모두는 자기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진로를 180도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떠나온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박수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옹졸하고 유치한 생각을 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 산티아고에 가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지 않고 직접 보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자신의 모자람을 합리화하기 위해 바보같이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만 하는 못난이로 살고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아서 너무 다행이었다. 산티아고에서의 감동 덕분에 나는 1년 후 네팔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4,500m의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에 올라서 감동의 만세를 불렀다. 산티아고에 감사한다. 인생을 리셋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반세기 전의 순수를 만나다. 평생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다. 나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로코의 마라케시로 갔다. 평생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은 것이다. 마라케시는 낮에는 더운 탓인지 사람이 안 보이다가 시원한 밤이 되면 야시장이 서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나온다. 규모가 커서 축구장 2배 정도의 광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찬다. 노천 레스토랑, 마술, 민속공연, 뱀장수, 생과일 가게, 골통품 행상, 만병통치 약장수 등 없는 게 없다.
일단 모로코 남쪽 도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에사우이라를 거쳐 카사블랑카로 갔다. 반세기 전에 순수를 만나러 카사블랑카에 가다. 원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어 쿠바를 다음 행선지로 정했는데 쿠바로 바로 가지 않고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의 모로코로 날아간 것은 순전히 영화 카사블랑카의 무대를 직접 보고 싶은 이유에서였다. 그곳에서 반세기 전의 순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중학교 시절 나는 일주일에 영화를 보통 5편씩 보러 다닐 정도로 영화 광이었다. 학교가 창덕궁 옆이어서 수업이 끝나면 종로에서 을지로와 명동, 퇴계로까지 몰려있는 영화관들을 찾아다녔다. 단성사, 피카드리, 낙원극장, 종로극장, 세기극장, 국도극장, 경남극장, 국제극장, 명동극장, 아테네, 명보극장, 스카라, 대한극장 등 극장이 참 많기도 했다. 볼만한 한국 영화가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주로 외국 영화를 보러 다녔다. 그때 본 외국 영화 중에서 카사블랑카에 완전히 꽂혔다. 남자 주인공 릭 블레인 역으로 나온 험프리 보가트와 여자 주인공 일자 런드 역으로 나온 잉그리트 버그먼의 명연기에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특히 겉보기에는 냉소적이고 세속적인 듯하지만 속은 완전히 순수 덩어리인 릭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일자를 바라보는 그 애잔한 눈빛은 오로지 순정 그 자체였다. 카사블랑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지배했던 1942년에 제작된 로맨틱 영화다. 모로코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 카사블랑카를 배경으로 한 통속적인 대중영화였지만 이들의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는 불안한 시대의 암울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이다가 되었다. 카사블랑카는 한 장면도 모로코에서 촬영되지 않았다. 이 클래식 흑백 영화의 신화는 20여 년이 흐른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젊은 영화광들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당시 청춘들 사이에 중절모를 눌러쓰고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운 채 담배를 입에 문 릭의 모습을 너도 나도 따라하면서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라는 명대사와 카지노 카페에서 흐르던 노래 As Time Goes By도 함께 유행했다. 그 시절 감수성이 철철 넘치는 중학생이었던 나는 카사블랑카를 보면서 미치도록 빠져들었다. 이 영화는 명절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추억의 명화로 계속 방영되었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더해갔고 반드시 카사블랑카에 가보겠노라고 다짐했다. 그 꿈이 자연스럽게 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5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러 드디어 나는 카사블랑카에 갔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좋은 호텔과 식당을 예약했다. 카사블랑카에서만은 최고의 호사를 부리고 싶었다. 반세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자축하고 싶었다. 하지만 영화가 모로코 현지에서는 한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다. 영화는 모두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있는 촬영장에서 찍었다고 한다. 막힌 나탈을 타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 오아시스가 아니라 싱그리를 쫓아간 대상의 꼴이 되고 만 것 같았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름만 빌린 상징 속의 도시 혹은 환상 속의 도시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 가슴에는 그곳에서 펼쳐졌던 릭과 일자의 아름답고 슬픈 로맨스의 기억이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에 조금도 실망스럽지 않았다. 반세기 전에 스스로 했던 다짐을 지키다.
전쟁과 불안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동경했던 도시 카사블랑카가 아닌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가는 꿈을 꾸지 않았던가. 몸도 마음도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은 60대의 나이에 화라산 같은 감성이 지배하던 10대의 꿈을 쫓아 아프리카 땅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 옛날 나와의 약속, 나와의 다짐을 지킨 것에 만족했다. 깊은 밤 호텔 테라스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자니 사막의 밤바람이 마치 가을바람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꿈을 이룬 거야. 이게 바로 소확행 아니겠어?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 실려 영화 속 여주인공 일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제는 너무 먼 옛날이라 기억할 수 없어요. 내일은 너무 먼 미래라서 무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만이 있을 뿐이에요. 불행한 전쟁 속에 던져진 자신의 상황을 은유적이고 낭만적으로 표현한 멋진 대사였다. 그 명대사를 상기하며 혼자서 독백을 했다. 그래,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매달리고 현명한 사람은 현재에 사는 거야. 어제는 엔딩 자막과 함께 끝난 영화야. 오늘은 내가 골라보는 영화지. 내일은 흥행의 실패를 알 수 없는 개봉박두의 영화일 뿐이야. 맞아.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을 누리자.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사흘 동안 순정의 남자 릭과 함께 카사블랑카를 온전하게 즐겼다. 가난한 여행자였지만 카사블랑카에서는 나름 마음 부자였다. 그 후에는 청색 도시인 셰프샤오엔이라는 산촌으로 가서 그곳에 푹 빠져서 며칠을 보냈다. 거기서 지브롤터 해협의 탕헤르로 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어 타리파로 건너갔다. 마드리드 공항에서 맥가이버를 만나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무대 쿠바 고. 아프리카 모로코 여행을 마치고 다음은 어디를 가야 할지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러시아, 발트 3국, 발칸반도, 유럽, 아프리카를 여행했으니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게 맞았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쿠바 아바나라로 가는 이베리아 항공사의 티켓이 18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나온 것을 발견했다. 오호, 쿠바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다. 일단 쿠바로 가자. 그리고 남미로 가자. 간단하게 계획이 정해졌다. 나는 언젠가는 쿠바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2016년 겨울 서울 충무로 소극장에서 열렸던 쿠바 영화제에도 열심히 찾아갔다. 쿠바 하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탱고, 살사, 시가, 해밍웨이, 말레콘, 원색의 화려한 올드카, 모히또와 다이키리 칵테일, 혁명, 야구 등이 먼저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쿠바에 꽂힌 계기는 20여 년 전에 제작된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었다.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궁핍해진 쿠바에서 노인들이 모여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그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예술혼을 느꼈다. 왠지 다른 세상이 카리브해에 떠 있을 것만 같았다. 왜 하필 사공항인 거야? 쿠바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여행자 카드를 구입하면 된다. 쿠바는 자국 방문자들이 비자 스탬프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자 대신 여행자 카드를 구입하게 해서 거기에 스탬프를 찍는 방법을 썼다. 캐나다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쿠바 여행자 카드를 무료로 나눠준다.
다른 나라에서 쿠바로 갈 때는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여행자 카드를 구입하면 된다. 나는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국제공항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줄 알았다. 택시를 타고 공항 청사에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 전광판을 찾아보니 쿠바행 이베리아 항공은 보이지 않았다. 직원에게 문의하니 4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13공항은 같이 있지만 4공항은 다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돌아서 가야 했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으니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4공항으로 갔다. 왜 하필 4공항인 거야? 투덜댔다. 탑승권 발권이 거부되다. 카운터로 가서 미리 다운받아 놓은 이티켓을 보여주고 탑승권을 발권하고 나서 여행자 카드를 구입하려고 했다. 여직원은 쿠바 아웃 티켓이 있어야 발권과 여행자 카드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Of course. 나는 쿠바 아웃 티켓을 예매했기에 자신있게 노 프로브레마를 외쳤다. 이메일로 받은 아웃 티켓은 출력하지는 않았지만 캡처해서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다. 나름 준비성을 발휘한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있게 휴대폰을 꺼내 아웃 티켓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순간 휴대폰을 열면서 뭔가를 잘못 눌렀는지 저장한 쿠바 아웃 이티켓이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이메일로 받은 게 있으니 열어서 보여주면 되겠지 하고 찾았다. 그런데 맙소사.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메일이 열리지 않았다. 스페인에 있는 동안 유심카드를 사서 충전해서 썼는데 출발 전날까지만 유효한 요금제였다. 알뜰하게 쓰려고 계획한 결과로 벌어진 낭패였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그 여직원은 모른다고 하면서 쌀쌀맞게 나를 외면했다. 내가 버벅거리자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라고 요구했다. 다시 짐을 끌고 로비로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이 티켓을 출력해서 지참해야 하는 건데 라고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티켓 발권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인터넷은 안 되고 아웃 티켓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 미치고 발작 뛸 일이었다. 다시 창구로 가서 그 여직원에게 내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당신 컴퓨터로 내 메일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콧방귀도 안 꼈다. 어딜 가야 컴퓨터를 쓸 수 있냐고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들어왔다. 아, 냉정한 여인이여. 쿠바행을 포기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해졌다. 마지막 탑승객이 되다. 마침 남자 직원 한 명이 창구 앞쪽에 서서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 무조건 가서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노련했다. 바로 내 말을 이해하고 일단 이 티켓을 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여행자 카드 판매 창구로 가서 구입하라고 했다. 여행자 카드 파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니 정식 티켓을 가지고 와야만 팔 수 있다고 한다. 이 여인도 역시나 냉정한 표정이었다. 마감 시간 10분 전이었다. 다시 남자 직원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기가 매니저로서 이 승객이 아웃 티켓을 구매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사인을 해서 줬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또다시 발권 카운터로 갔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에게 가서 설명하니 그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창구 직원이 계속 규정 운운하면서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보니 상대 직원의 답답한 태도에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여행자 카드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오케이 라고 했더니 발권 창구 옆에 선 채로 내 여권을 보고
직접 여행자 카드를 작성해서 영수증과 함께 줬다. 그리고 좀 떨어진 다른 창구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다른 직원에게 티켓을 발권해주라고 했다. 마침 시간이 다 되어 어렵게 보딩 패스를 받고 수화물을 보내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헐레벌떡 검색대와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탑승구로 달렸다. 탑승구 앞에 가니 내 이름을 부르는 라스트 콜이 들렸다. 마지막 탑승객인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했다. 불운이 눈앞에 있을 때 행운은 바로 그 옆에 있었다. 쿠바에 입국해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아웃티켓은 보자고 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도 필수라고 했지만 나는 케바케라는 인터넷 정보를 믿고 가입하지 않았다. 만약 걸리면 비싼 돈을 감수하고 내려고 했는데 심사대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많이 긴장했는데 순간 맥이 탁 풀려버렸다. 정말 인생이나 여행이나 복불복이었다. 무서울 것 같은 공산주의 국가 쿠바의 이민국 직원은 오히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친절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공항을 나오다가 치마를 입은 뚱뚱한 여자 세관 직원과 경찰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제복에 모자까지 쓴 근엄한 여성 직원들이 망사 그물 같은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이 부조화스러우면서도 재미있어 보였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을 떠날 때는 사색이 되었던 얼굴이 쿠바의 첫 발을 내디디며 유쾌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스페인 공항에서 융통성 있는 맥가이버를 만나지 못했다면 쿠바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름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의 고객 우선 마인드와 적절한 조치, 친절, 책임감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베리아 항공사의 잘생긴 맥가이버는 멋졌다. 불운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행운은 바로 그 옆에 있었다.